책을 통해 얻게 되는 불편함을 외면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직면하는 불편한 독서 모임. 불독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지입니다. 오리입니다. 네, 599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그 599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멘트를 고정적으로 해주시는 것 같아요. 좋죠. 아, 예. 싫구나. 아니요. 나 다음부터 안 해. 되게 자유분방한 스타일인 것 같은데, 고지가. 나름 이렇게 확고하게 정해진 거는 딱딱 하는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녹음 시간 옮기는 거 너무 짜증나거든요. 난 내가 원하는 요일에 내가 해야 될 걸 해야 된다고. 알았다고. 갑자기 대화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갈 줄이야? 지적하기만 해. 내가 더 물어뜯을 거야. 재밌습니다. 몸둘 바를 몰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어떤 책을 갖고 왔느냐? 저부터 하면 되겠죠? 네. 저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영화 감독이 직접 영화도 찍고 그리고 각본을 소설화해서 낸 바로 그 책입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셨어요, 이 영화? 기억이 안 나요. 봤다는 거야, 안 봤다는 거야? 저 유머 정도는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감독 영화를 지속적으로 봤는데 네. 아무도 모른다? 불꽃놀이였나? 아무튼 뭐 그런 제목이 들어가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아버지 이름이 들어가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그리고 걸어도 이건 되게 영화적인 이미지가 확실하게 기억이 남거든요. 근데 내가 봤을까? 나 일단 불꽃놀이는 처음 듣는데? 진짜 불꽃놀이 아래선가? 그런 영화가 애기들이 있어요?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 이게 어떻게 불꽃놀이가 되는 거야? 불꽃놀이 한 장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영화는 꾸준히 봤기 때문에 본 것 같기도 하고. 이 정도 대하면 약간 아침 드라마 즐겨보시는 조부모님과 통화하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럼 조부모님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진짜 아니에요. 진짜 뭐가 아닌가요? 저는 섣불리 그러지 않습니다. 어쨌든 저는 태풍이 지나가고라는 영화를 먼저 봤고요. 네. 그리고 이게 소설화돼서 나왔다는 얘기를 이미 들었었는데 읽어보고 싶었는데 지금 좀 긴 휴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구매를 해서 읽었습니다. 정말 유치한 질문이지만 꼭 하고 싶네요. 네. 영화가 좋아요? 소설이 좋아요? 나 이 질문 나올 줄 알았지. 결론은 둘 다 너무 좋기 때문에 영화를 보고 왜 소설 원작을 찾아봐야겠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실망하는 사람도 있고 도리어 영화가 별로였네 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반대로 이제 소설이 조금 더 지루했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특이한 지점이 이 감독이 영화도 찍고 소설도 썼잖아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둘 다 매력이 너무 대단해요. 영화랑 소설이랑 내용이 그러면 100% 일치하나요? 보통 소설을 각색한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디테일이 다르다거나 아니면 있던 장면이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장면이 추가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제가 영화를 작년 이맘때쯤 봐서 뭐 확신해서 말하기는 힘들겠지만 거의 99% 일치하고요. 그리고 뭐 내면 심리묘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소설에서 좀 더 풍부하겠죠. 그런데 대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간단한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은 주인공은 시노다 료타라는 중년 남성이에요. 이 사람은 15년 전에 소설을 하나 썼어요. 무인의 식탁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이걸로 문학상을 수상을 했어요. 되게 최은미 작가 이야기랑 비슷한 것 같다라는 시작이 좀 비슷하네요. 그쵸. 그 어제는 봄에 나오는 최은미 작가의 주인공도 10년 전에 상을 타서 쭉 못 쓰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료타도 마찬가지예요. 음. 15년 전에 소설을 써서 상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한 작품도 못 썼어요. 그런데 딱히 노력도 많이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누가 했던 인상 깊은 구절들을 포스트잇에 옮겨 적어 놓는 정도일 뿐이지 이 사람이 진짜로 중독되어 있는 건 도박이에요, 도박. 그래서 돈이 좀 생겼다 싶으면 경마장에 가서 잃어. 뭐 복권을 사. 이런 식으로 돈을 그냥 흥청망청 써버리고요. 뭐 문학상 받으면 여러 강연을 불러주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해가지고 인기도 없고요. 그렇다고 결혼을 안 했느냐? 결혼도 했어요. 애도 있어요. 그런 애들이 결혼을 하더라. 현실도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 있죠. 깝깝한 사람들이 다 결혼은 했어. 그렇죠. 아, 굉장히 이렇게 야무지고 똑똑하고 그러니까 생활력이 강한 여성과 결혼을 한 그런 거예요. 사람들도 감쪽같이 찾아서 결혼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이 안타까운 게 한때 이 문학인을 꿈꿨던 자기보다 한참 어린 여성을 어떻게 꼬셔가지고 결혼을 해서 귀여운 아이도 낳았지만 도대체가 생활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혼을 했어요. 잘했네. 네. 그럼 이 남자 지금 뭐 하느냐? 도박.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도박도 하는데 탐정사무소에 알바로 또 취직을 했어요. 참 일본은 신기한 게 많아. 근데 말이 좋아 탐정사무소지 약간 흥신소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해줘요. 이를테면은 남편이 와서 이렇게 그거를 해요. 내 부인이 바람을 피는 것 같으니까 증거를 잡아달라.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뒷조사를 해가지고 알아내는 그런 일을 하고요. 근데 이 료타는 잔머리가 빨라가지고 그 사이에서 어떻게 돈을 버냐면 이 여성한테 가요. 그러니까 남편이 우리 부인 뒷조사를 해달라 하면 그 부인한테 가가지고 당신 남편이 여기 탐정사무소에 와서 그런 제안을 했다. 그래서 이중거래를 제안하는 거죠. 이 부인한테. 그래서 그 뒷거래를 통해서 또 돈을 버는. 그리고 그 돈을 고스란히 경마장에 가서 다 날리는. 한결같네. 꾸준한 사람이죠. 근데 이 료타한테는 엄마가 있어요. 도시코라는 어머니가 있는데 가끔 찾아가요. 가끔. 근데 이번에 찾아간 거는 돈이 급해서 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아빠가 남긴 어떤 유산 중에 팔만한 게 있나 없나 그런 것들을 이제 보러 갔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슴슴하게 흘러갑니다. 아, 줄거리석이 끝났나요? 더 있기는 한데요. 깝깝해요. 읽다 보면은 이 료타라는 인물은 왜 이럴까 싶기도 한데 이 소설, 그러니까 영화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정말 좋았던 거는요. 이 소설을 또는 영화를 구상할 때 감독이 이런 문구를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이 원했던 어른이 됐냐? 어때요, 구지는? 어렸을 때 꿈꿨던 어른이 되셨나요? 스킵할까요? 그게 대답이 되겠네요. 그럼 너는요? 아니죠. 그렇다고 지금의 제 자신이 막 싫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제가 꿈꿨던 어른의 모습은 확실히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조금 더 멋지고 쿨하고 우아한 어른을 꿈꿨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누구나 그런 어른을 꿈꾸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른이 되기가 너무나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그걸 몰랐죠. 왜 옛날에는 20살만 되면 갑자기 진짜 어른의 세계로 진입하는 것 같고 30 정도 되면 정말 세상의 모든 걸 웬만큼은 알 줄 알았고 그 다음에 40대, 50대는 정말 나이가 많은 사람 같고 맞아요. 이랬었는데 난 언제 어른이 되지? 라는 기분이 아직도 사실 좀 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어른은 나이만 많은 게 아니니까. 그치. 나이는 노력 없이 그냥 드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모티브를 생각해 봤을 때 이 료타라는 인물이 밉지만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가족이 아니라서 그럴걸? 가족이면 얼마나 미울까? 그치. 가족 입장에선 또 다를 수 있지. 근데
맞아. 누구나 료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 그러니까 더 나은 어른이 왜 안 되고 싶겠어요. 자기도 멋진 어른이 되고 싶고 더 좋은 차기작을 쓰고 싶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그냥 일단 눈앞에 있는 게 너무 급하고 또 돈은 벌어야 되고 그래서 짠하면서 많이 와닿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소설의 또는 영화의 매력은 이렇게 잔잔하게 흘러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잽을 날리듯이 되게 마음속에 깊이 내려앉는 문장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제가 제일 좋았던 건 뭐냐면 이 뒷거래를 하면서 돈을 아름아름 벌던 료타가 그 탐정사무소의 소장한테 대차게 한번 걸려요. 근데 이 소장이 되게 무섭거든요. 근데 건장하고 이런 체격이어서 무서운 게 아니라 뱀처럼 굉장히 날카롭고 상대방을 확 기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걸려가지고 그 뒷거래로 받았던 돈을 다 뺏겨요. 근데 소장은 알아요. 이 료타가 얼마나 한심하게 살고 있는지. 맨날 경마장 가고 그러면서 전처한테 미련도 못 버리고 그리고 전처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의 친자식을 만나면서 이렇게 좀 구질구질하게 살아가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소장이 뭐라고 한마디 하냐면 누군가의 과거가 될 용기를 가져야 다 큰 남자라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좀 억양이 이상했죠. 누군가의 과거가 될 용기를 가져야 다 큰 남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의 과거가 될 용기. 저는 누군가의 현재가 되는 거, 또 누군가의 미래가 될 용기, 이런 건 좀 익숙하게 상상할 수 있는데 누군가한테 과거가 될 용기, 이렇게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관계에 있어서. 좀 어렵다 근데. 왜냐면 아이나 그 전 부인이라고는 하지만 아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가 없고 미래가 없는 사이는 또 아니잖아요. 근데 이 료타는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자기가 탐정사무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법들을 고스란히 전처한테 쓰는 거예요. 구질구질하네. 스토킹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 전처가 누구와 데이트를 하고 있는지, 주말을 어떻게 보내는지 이런 걸 몰래 숨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필요하네요. 과거가 될 용기가 필요하네. 이혼했으면 끝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신이 하는 게 사랑이라기보다 미련이라는 거, 네. 집착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이 말이 굉장히 날카롭다, 비수 같다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쵸. 근데 이런 문장들이 이제 사이사이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서 독자로 하여금 좀 긴장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영화로 봤을 때도 좋았는데 소설로 읽으니까 또 이게 좋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이 감독 같은 경우는 영화에서도 뭔가 되게 자극적인 장면을 지속적으로 보여준다기보다는 그 부분은 짧고 그 이후나 그 이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맞네요. 그래서 저는 이 감독 영화 중에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를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야기 듣다 보니 태풍은 안 본 것 같네요. 처음 듣는 얘기 같아. 그러니까 구지의 습관이 이렇게 제목 중에 일부만을 외우는 습관이 있는데 태풍이 지나가고 네. 까지가 풀 타이틀이라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대단한 줄거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보편성을 갖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주인공이 심히 찌질하기는 하지만요. 그리고 제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주인공과 가족과의 관계, 그러니까 가족이라서 막 다 드러내고 가족이니까 모든 감정 표현을 하고 사실은 이게 아니잖아요. 가족이니까 더 얘기 안 하는 것도 있고 가족이니까 들키고 싶지 않은 지점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얘기를 많이 해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문장력도 너무 좋으시고요. 그래서 읽는 내내 즐거웠어요. 그리고 알라딘 평을 보니까 어떤 분은 번역이 너무 안 좋다라는 평을 해주셨는데 살짝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번역가님이 영화 감독이세요. 근데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엄청난 팬이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연습을 위해서 필사를 하기 시작하시다가
제의를 받고 번역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깊은 애정을 가지고 번역을 하셨대요. 근데 이건 제가 후에 알게 된 사실이고, 이걸 모르고 읽었을 때는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 되게 잘 읽혔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뭔가 사람들마다 꽂히는 지점이 다른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앞에 약간의 불편한 문장이 한두 개 있었을 뿐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 전체를 그냥 계속 거기에 사로잡혀서 못 나가게 되는 순간들도 종종 있긴 하잖아요. 있을 수 있죠. 그걸 띄워놓고 나면 굉장히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맞아요. 약간 그런 지점이지 않았을까, 그분의 평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대작 블록버스터 영화도 좋아하지만. 뭐 좋아하세요? 네? 블록버스터 영화 중에서 좋아하는 거. 지금 그렇게 물어보니까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나 007. 너무 옛날 거 말고. 저 007 되게 좋아요. 다니엘 크레이그 나오는 거. 요즘 걸로 얘기해봐요. 요즘 거? 007 요즘 거 아니에요? 007 역사가 길잖아. 왜냐면 내가 마블을 안 봤기 때문에 그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좋아한다고 자신있게 얘기하는 게 되게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하고자 했던 포인트는 대작들도 좋아하긴 하는데, 이런 영화를 봤을 때도 진짜 확 몰입이 되는 경우가 있다. 좋다라는 거. 영화는 참 신기한 장르 같아요. 그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같이 만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책임은 감독이 지잖아요. 저는 약간 그 시스템이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욕바지가 되죠, 약간. 그래서 되게 멋있고 좋은 영화를 만든 사람들을 거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 라는 생각도 들고. 이 감독 같은 경우는 사실 거장이잖아요. 그쵸. 저는 그의 모든 작품 중에서 영화로서도 이 작품이 제일 좋았고요. 소설을 읽었을 때 영화보다 못하면 어쩌지 했는데 그냥 아예 별개의 존재로 생각하고 읽어주시면 좋겠다. 라고 해서 오늘 한번 추천을 해봤습니다. 네, 좋네요. 네. 구지의 책은 저는 반질반질하네요. 깨끗한 존경이라는 이슬아 작가의 인터뷰집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슬아 작가님이 지금 한창 겨울호 구독자를 모집 중이세요. 저 한 번도 이슬아 작가님의 글을 읽어본 적은 없는데 포털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작가 중 한 명이신 것 같아요. 저는 이슬아 작가님을 잘 알고 있는 편인데, 그러니까 좀 계속 꾸준히 읽어왔었고, 네. 그리고 계속 그 구독도 받아보고, 한 편에 500원씩 해서 작가가 바로 독자에게 매일매일 글을 보내주는 메일링 서비스를 시작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문학계 문익점 같은 사람이다 라는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작가들은 출판사라는 매개체가 없으면 독자와 만날 수 있는 장이 펼쳐지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그러면 내가 스스로 직접 바로 다이렉트로 독자를 만나겠다 라는 마음으로 메일링 서비스를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비싸면 안 받아볼 테니까 약간 박리담의 시스템을 추구하시는 분이에요. 한 편에 500원. 그리고 매일 월화수목 금요일 평일에 항상 한 편씩 발송이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한 편의 길이가 짧은 거 아닐까? 정말 긴 글이 옵니다. 한 A4 한 3-4장 이상은 될 것 같은? 그래서 꾸준히 이걸 계속 하시는 게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꾸준함 속에서도 글에 이슬아 작가의 심성이라든지 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녹아나 있고 생활 태도 이런 것들. 그래서 이슬아 작가는 약간 입소문을 타서 더 좋아진 작가거든요. 그러면은 문학상을 통해서 데뷔하시고 이런 루트는 데뷔는 하셨어요. 데뷔는 하셨었는데, 그러니까 작가들도 그런 작가들이 되게 많아요. 아까
그 최은미 소설가에서도 얘기했던 것과 같이 그 다음에 태풍에서 얘기했던 것도 같이 태풍이 지나가고 실제로 그런 작가들이 너무 많은 게 현실인 거죠. 등단을 했는데 소설집이 없는 작가들. 첫 책이 마지막 책이 된 작가들.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매년 신인은 나온단 말이에요. 매년 신인이 나오고 주목받는 신인이 나오면 기존 작가들 중에 큰 임팩트를 주지 못했다면 지면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잊혀지는 작가가 되는 거죠. 근데 끊임없이 나는 글을 써서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싶은데 지면을 줘야 말이지.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작가님은 그런 식으로 메일링 서비스를 시작하셨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고요. 근데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훨씬 더 삶을 잘 꾸리면서 글을 쓰시게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뭔가 글을 쓰는 거에 조금 그러니까 좀 편안해지셨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좀 여유가 생기신 거죠. 딱 정확한 그런 뭔가 틀이 이제 점점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기분이 구독자로서도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에세이만 계속 이렇게 쓰면 소재가 빨리 고갈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봉착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메일링 하실 때 한 달 단위로 하시는데 그 한 달에 이제 여러 가지 챕터가 있는 거예요. 에세이를 보내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스라엘 친구 소개, 친구를 소개합니다 해서 친구가 그러니까 지면을 할애받아서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한 걸 발송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스라 작가님이 이렇게 누군가 자신이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던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한 것을 보내주기도 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그냥 월간 이스라라는 잡지를 받아보는 것 같다라는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 한 편씩 읽는다. 약간 이런 기분. 근데 이 깨끗한 종경 같은 경우는 거기서도 이스라 인터뷰집인 거죠. 그러니까 인터뷰했었던 내용들을 발췌해서 이제 책을 실어 놓은 건데 저는 이스라 작가를 바라보는 제 마음이 되게 복잡미묘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부러운 거죠. 멋있고 부럽고 근데 여기에 그냥 멋있고 부럽다라는 깨끗한 마음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질투? 네. 그러니까 저렇게 할 수 있었던 그런 과감함이 있는 것도 제 타고난 기질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약간 고깝게 보는 시선이 있는 거죠. 뭐 하나라도 트집을 잡고 싶은 질투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 작가님의 글을 읽으면서도 순수하게 좋아하고 환호하지 못하는 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데 좋다는 말을 못하는 내가 있는 거죠. 너무 부러워서.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책 제목 같은 경우는 깨끗한 존경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순수하게 깨끗하게 누군가를 좋아해 본 적이 있을까? 존경한 적이 있을까? 저는 친구 사귈 때도 사실 계속 같은 뭔가 약간의 경쟁 관계에 늘 놓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깨끗한 마음이 들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 됐을 때, 근데 나랑 똑같은 길을 걷고 있던 친구가 나보다 더 잘 됐을 때 깨끗한 축하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감정들을 계속 느껴왔고 이스라 작가님한테도 그런 감정을 느낀 적이 있기 때문에 이 깨끗한 존경이라는 말이 또 저를 이런 기분? 빠지게 했는데 근데 여기서 이 책에서 깨끗한 존경이라는 말은 이스라 작가님이 먼저 쓰신 말은 아니고 정혜윤 작가님이 PD님이 먼저 쓰신 말인데 그 말을 이렇게 표제 제목으로 정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가 만난 네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혜윤 PD랑 김한민 작가, 유진목 작가, 김원영 변호사. 이렇게 네 명인데 일단 이 네 명이 너무 멋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터뷰가 당연히 좋겠지만 근데 인터뷰하는 사람이 얼마나 들을 만한 태도가 되어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 이끌어낼 수 있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그쵸. 근데
이 책에선 정말 그걸 잘 이끌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만 잘 쓰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약간 또 질투가 나면서 네, 근데 이 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친구한테 예. 선물을 막 저는 아닙니다. 네, 그 예. 친구한테 선물을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이렇게 읽다 보면 막 샘솟는 책이었어요. 일단 그 인터뷰집이기 때문에 예. 대화하는 장면들이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가독성에는 굉장히 편안함이 있고요. 네. 그리고 좀 인상 깊었었던 부분을 많이 이렇게 제가 포스트잇을 붙여놨는데 정혜윤 작가 이야기 부분이 가장 많이 좀 큰 울림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정혜윤 PD님의 책을 다시 읽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막 지금 꺼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인상 깊었던 부분을 몇 개 그냥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대신하고자 해요. 네네. 그래서 정혜윤 PD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슬프고 외로운 날에 기억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이슬아 작가가 이렇게 물어봐요. 나보다 더 슬픈 사람의 이야기요? 라고 되묻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정혜윤 PD가 그 뜻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 나보다 슬픈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하자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보다 더 슬픈데 그가 엄청난 용기를 내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이지요. 용기를 말하는 거예요. 저 스스로한테 이야기해요. 저 사람들이 내는 용기를 봐라. 저 사람들이 내는 저 큰 마음, 저 멀리 가는 마음을 봐라. 그러고서 생각해요. 저기로 같이 가자고. 저 방향이라고. 그래서 슬픈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자신이 주목하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여준 용기에 주목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멋있다. 마지막에 같이 가자는 말도. 그래서 이게 너무 그래서 진짜 생각보다 더 멋있는 사람이었잖아. PD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기분이 들었고요. 네네. 그 다음에 또 그 공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연대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또 나와요. 그 부분도 되게 좋았는데 이 부분은 약간 중략하면서 읽어드릴게요. 예. 방송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연대에 대해 진짜로 배웠다는 거예요. 연대는 온갖 고통을 겪어낸 사람이 자신이 겪은 고통을 다른 사람은 덜 겪도록 최대한 알려주는 것이더라고요. 너는 나보다 덜 힘들었으면 해. 그러니 내가 겪은 걸 모두 알려줄게. 이게 연대예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두 아버지가 대화하는 팟캐스트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세월호 유가족인 유경금 선생님 그리고 화성 시랜드 참사 유가족인 고석 선생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은 그냥 세월호 사건, 뭐 화성 시랜드 참사 이 얘기만 듣기만 해도 우리가 다 어떤 사건인지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두 부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연대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읽어드리면 방송에서 두 아버지가 이야기를 해요. 그 화재로 쌍둥이를 모두 잃은 고석 선생님 앞에서 세월호 유경근 선생님이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해요. 우리 예은이는 일주일 뒤에 와서 피부가 만지면 그 모습이 꿈에도 나오고 괴로운데 그래도 제가 참아 불에 타서 죽은 그 고통에 대해서는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고석 선생님은 이렇게 말을 해요. 유독가스를 마시면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어서 자기 몸이 불에 타도 타는 줄 모른대요. 그게 저의 유일한 위안이에요. 그런데 세월호 아이들은 의식이 있는 채로 그 고통을 다 겪어야 했잖아요. 우리 세월호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떻게든 상대방을 위로하려고 말하기도 힘든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해요. 이 두 분이 나누는 마음은 당신은 얼마나 힘든가요?
음. 그래서 이걸 보면서 당신들은 나만큼 힘들지 않길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세상에 참 많은 아이들의 이름을 단 법들이 계속 발의가 되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간혹 그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부모 욕심 챙긴다. 근데 이걸 보면서 그치, 내가 겪은 힘듦을 다른 사람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게 연대구나 라는 걸 약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하게 알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 대화를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화하더라고요. 나 이렇게 해서 힘들었어. 너 나만큼 힘들어 봤어? 라는 식으로 대화가 좀 많이 흘러가더라고요. 그렇죠. 더 힘든 사람 얘기를 들려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넌 그만큼 힘들지 않으니까 괜찮아라는 말을 내포한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넌 이런 거 안 겪어봤지? 이런 식으로 대화가 흘러가기가 참 쉬웠는데 방금 전 대화는 저도 약간 얻어맞은 느낌이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그런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하고 그 사람들로 방송을 만들어서 송출하는 역할을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힘은 어디서 나오냐라고 이슬아 작가님이 물어봐요. 그래서 뭐 이타심에서 나오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정혜윤 작가님이 깨끗하게 존경하는 거예요. 거기서 저는 연민으로 잘 못 움직여요. 저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존경심이고 감탄이에요. 그들은 슬프긴 하지만 불쌍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저보다 훨씬 괜찮고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용감할 수 있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슬픔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건 흔히 하는 일이잖아요. 일상에서도 사소한 슬픔들에 사로잡혀서 하루를 망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그 슬픔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 일을 겪지 않길 바라면서 행동하는 마음은 정말 깨끗하게 존경하는 마음이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바라보면 세상은 좋아질 수 있겠구나. 연민이 아니라고 딱 선을 그어준 부분이 좋네요. 네. 깨끗하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움직이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렇네요, 진짜.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이슬아님도 멋있고 정혜윤 작가님도 멋있고 그리고 뒤에 당연히 김한민 작가님은 우리 아무튼 비건 했었던 그 작가님이니까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거든요. 그것도 너무 좋고 그다음 유진목 작가님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유진목 작가님이 존재한다는 건 알았지만 작품을 읽어본 적은 없는데 이걸 읽으면서 책을 읽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김원영 변호사 같은 경우는 원래도 되게 멋있고 되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저는 그 연극을 못 본 게 되게 뭔가 너무 후회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김한민 작가님이 그런 연극을 올리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 및 우정에서의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라는 연극을 기획하고 거기에 출연을 해서 연기를 하신 거예요. 김원영? 김한민? 김원영 네네네. 작가님께서. 그래서 그 연극을 못 본 게 너무 안타까운데 근데 그 연극에서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것들을 중요시하면서 다리가 실제로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다른 플라스틱을 집어넣는다든지 막 이런 장면들도 나오고 춤추는 장면도 나오고 이렇게 한대요. 근데 우리가 춤추는 사람의 몸을 생각을 한다면 뭔가 발레리나라든지 뭔가 탄탄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그 배우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약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었는데 슈퍼주니어의 신동이 춤으로 발탁이 된 거래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신동이 개그로 발탁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춤추는 사람의 몸은 어떻게 돼야 된다, 어떤 시기일 때 더 멋있다라는 식의 뭔가
계속 사회에서 학습된 이미지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네. 그러니까 이 김원영 작가님 같은 경우 장애인 무용을 보면서 자신도 장애인인데 장애인 무용 이게 뭐가 멋있어?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건 멋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다양한 몸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를 자기 자신도 부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몸들이 더 예쁘고 이런 몸들을 주목하는 게 당연하지라고 계속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장애인 댄서가 나와서 춤을 추는 경우는 보통 그냥 건장하고 그런 장애인이 그러니까 뭔가 엄청나게 그런 태생부터 가지고 있는 장애가 아니라 뭐 사고로 막 이런 식의 그런 장애인들이 나와서 다른 미녀 백댄서들과 춤을 추는 그러다 보니 그거는 장애인 댄서라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쇼 같은 것처럼 들어가 있는 걸 더 많이 봤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장애인 댄서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표준적인 몸이 아닌 그런 장애인들이 춤을 추는 모습을 보는데 내 친구가 그걸 보여줬는데 자기는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친구는 정말 좋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김원영 작가 이게 뭐가 예쁘냐, 초라하다, 추하고 서커스 같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전히 쉽지 않지만 점점 자기 자신도 그거에서 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깨어지는 과정에 놓여져 있고 더 다양해지고 있고 옳은 방향이라는 생각이 점점 든대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또 하게 했죠. 저는 김원영 작가님의 말이라든지 책을 읽을 때마다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인터뷰도 보면서 아 진짜 많은 생각이 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멋지네요. 네, 그래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 작가님 뭐 그냥 월간 이스라라고 책이 나와 있기도 한데 네. 그 책은 막 이만하거든요. 막 엄청 두껍거든요. 예. 그래서 그건 약간 진입장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쓰신 걸 다 모아서 책을 낸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인터뷰만 발췌해서 책을 낸 거라서 네. 정말 딱 읽기가 좋고 네. 선물하기도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저는 못 받았지만 어쨌든 네, 좋은 소개였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는 깨끗한 존경을, 저는 태풍이 지나가고를 각각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